안녕하십니까, 홍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내용은 항생제 사용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에 관해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Origin of Allergic Disease From Hygiene to Microbiome Hypothesi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Antibiotics하고 Allergic Disease에 관한 관련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갓 마이크로바이옴과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피노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다시피 지난 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역학 데이터입니다. 천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토피 피부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이런 위생가설 연구를 200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서울과 소나 이런 것들을,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정읍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 두 지역에서 이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분포가 다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정읍에서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스킨 테스트 상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정읍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어떤 원인이 직접적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파밍 엔바이러먼트나 루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environmental factor가 영향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environmental factor는 항상 gene 팩터하고 같이 인터랙션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environmental factor의 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여러 유전자의 위험 유전자들의 합을 만들어서 environmental risk score와 genetic risk score를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ERS는 항생제 사용 여부, C색 델리버리 여부, BMF 여부, 올드 시빌링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가지고 점수를 만들었고요. GRS는 IL-13 진, CD14 진, TOL4 진, GSTP1 진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런 ERS가 높으면서 GRS가 높은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위험도가 발생하더라. 특히 비염에 대해서. 이 얘기는 genetic factor와 environmental factor 사이에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위생가설학적인 오리진 부분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왜 생기게 되는가 라는 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걸 설명할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들이 코코아 스타디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3,004명의 산모를 모집을 했고 2,846명의 아이를 출생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코호트 이름을 Cohort 4 Childhood Origin of Asthma and Allergic Disease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가진 가설은 이런 어떤 일정한 위험 시기에 다양한 어떤 environmental determinant들의 exposure에 의해서 초기에 immune response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질환의 발생과 지속을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위험인자, exposure의 조건으로 아웃도어의 대기 오염, 배기가스, 인도어의 실내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엄마나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 전부다, 엄마나 아이가 받는 사이콜로직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장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일정한 크리티컬 피리어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얼리 라이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들이 이런 제네틱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가설하에 알레르기 질환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코아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임신 26주의 산모를 저희들이 리크루트를 해서 임신 36주의 산모를 만나서 실제 여러 가지 매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출생하면 이때부터 아기 코호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6개월, 1세, 2세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서 19살까지 저희들이 지금 장기 추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3세 정도 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조사는 임신 중에 한 번 하고 출생 후 7세 때 또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환자들의 아까 기본적인 노출을 다 측정을 하고 있고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코코아 에어 프로젝트라는 것도 동원이 되고요. 코코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코코아 GWAS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다 토탈 모아지면 아주 방대한 자료가 되면서 사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모양을 조금씩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코아 애들한테 코코아는 전혀 알레르기 질환인지 잘 모르고 시작하는 일반인이죠. 일반 아동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항생제가 얼마나 쓰이느냐. 생후 6개월에 약 30% 넘게 35% 정도 처방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후 12개월까지 60% 정도의 처방이 내려지고 있고요. 2살까지 73~4% 정도 해당하는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항생제 처방이 과연 알레르기 질환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저희들 아이작 스타디고요. 크로스 섹셔널 스타디고 초등학생 천식입니다. 항생제의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펀시 때 알레르기 질환의 빈도가 의미 있게 올라가고요. 코코아에서 보면 프리스쿨 휘징 4, 5, 6세 때 휘징 그룹이 항생제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생제 사용은 고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가라는 게 저희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호트 스타디에서 프로스펙티브하게 임신 중 산모가 항생제에 노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기가 출생 때 시색 델리버리냐, 바자이널 델리버리냐, 델리버리 모드에 따라서 결국은 이거는 출생 이전의 어떤 여건이죠. 출생 이전의 어떤 위생과 아니 또는 엔티바이오틱스 또는 마이크로브 관련된 어떤 리스크 팩터들 사이에서 어떤 위험도를 보이는 날을 지켜봤더니 이런 두 가지의 위험도를 임신 중에 노출됐을 때 출생한 아기가 태어나서 1세 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찬스가 약 6배 정도 올라가더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주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까라는 게 이제 관심사고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듯이 얼리 라이프의 항생제 사용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가능하면 적게 받는 그런 시기, 아주 초기의 얼리 라이프 때 6개월 때 분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까지 항생제를 갖다가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어떤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생후 6개월 때 아토피 피부염은 보드라인 정도 걸리지만 의미 있게 나오는 것 같고요. 1세 때, 2세 때, 3세 때 갈수록 점점점 뚜렷하게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뚜렷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과 관련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항생제를 사용한 빈도에 따라서 정말 그 영향력이 달라질까? 라는 걸 봐서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한 번 쓴 군, 2번 내지 3번 쓴 군, 4번 쓴 군을 봤더니 6개월 때는 영향력이 뚜렷하진 않지만 1세 이후부터는 그 용량 반응 곡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용량 반응 곡선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항생제의 아주 6개월 때까지의 항생제 사용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서 과연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항생제 쓰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영향 줄 수 있지.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항생제를 쓰지 않고 질환도 없는 그룹에 비해서 항생제를 쓰고 질환을 가진 그룹이 파일럼 레벨에서 퍼미큐투스가 줄어들고 퓨즈박테리아는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지너스 레벨에서 클로스트리디움이 감소하고 퓨즈박테리움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저희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항생제를 줬더니 아토피 피부염 만드는 동물 모델이 항생제를 주게 되면 피부의 색깔 변화를 보세요. 훨씬 더 피부에 염증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스코어, 애들이 긁는다든지 비빈다든지 이런 증상도 항생제를 주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피부의 워터로스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생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구나, 나쁘게 만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아주 어린 시기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엄마 이펙트입니다. 엄마의 간 마이크로바이옴, 바자이널 인펙션,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생 이후에는 아이의 출생 방법, 그 다음에 인펀트 시기에 가면 BMF냐 아니면 홀밀크냐, 그 다음에 솔리드 푸드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갓 마이크로바이옴의 디벨롭먼트에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인자들이 이 항생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스트 피딩, 거기에 호스트의 주인 문제.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갓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팩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고 보통 한 3돌이 되어야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성인형으로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게 진행을 한답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픽스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는 아주 어린 시기에 이거를 갖다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아주 얼리 라이프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주는 간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연구였고, 이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서 외국에서도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후 6개월 때까지의 간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갖다가 결과를 분석하는데 처음에는 결과가 뚜렷하게 뭐가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6개월까지의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결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인제 요소 중에 하나가 엔티바이오틱스나 아니면 피딩 타입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스타디에서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룹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피딩이 영향을 줄 거다 생각을 해서 피딩 타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밀크 피딩 그룹과 믹스드 밀크 피딩으로 나누었고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패턴이 차이가 나는 걸 봤더니 역시 브레스트 밀크 피딩 그룹에서 2개의 엔도 타입이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믹스드 밀크 피딩 그룹에서도 역시 2개의 서로 다른 패턴의 엔테로 타입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어떤 영향력을 분석할 때 이런 피딩 타입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영향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능성 유전자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쭉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유전자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룹을 나누면은
몇 가지의 그룹으로 존재하겠죠. 아주 다양한 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node-like receptor signaling pathway, 그 다음에 antigen processing and presentation pathway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구성이 컨트롤과 아토피 피부염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는데, 특히 브레스트 피딩 그룹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믹스드 피딩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기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그걸 스페이시스 레벨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분홍색 그룹이 아토피 피부염 그룹에서는 없고요. 연두색 그룹이 없습니다. 빨간 그룹도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라크노스파이러스야, 이게 루미니코커스, 이게 에크만시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ntigen processing presentation pathway에 관련된 그에도 역시 세 가지의 균주가 작동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그룹에서 이 균주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균주들이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들여다봤더니 PI3K AKT 시그널링 패스웨이, 에스트로겐 시그널링 패스웨이, 이런 것들은 셀 서바이벌, 셀 그로스에 영향을 주고요. 이 패스웨이는 Treg셀, 조절 T세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 그룹에서 떨어져 있고 거기에 작동하는 균주가 요 세 가지가 작동하더라 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균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이 과정을 전체를 갖다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6개월 마이크로바이오타에는 다양한 외부 인자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 엔바이러멘털 팩터 중에서 이런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게 항생제가 중요하게 작동할 겁니다. 델리버리 모드, 시색 델리버리 영향을 줄 겁니다. 그 후에 제네틱 팩터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피딩 타입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피딩 타입으로서 브레스트 밀크 피딩 그룹과 믹스드 밀크 피딩 그룹을 나누면, 이런 브레스트 밀크 피딩 그룹에서도 박테리아 푸어 그로스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잘 못 자라는 것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지만, 이런 믹스드 피딩 그룹에서 들여다보면 이 믹스드 피딩 그룹에서 이런 뮤신 디그레이딩 박테리아,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박테리아가 뮤신을 갖다가 디그레이션 시키는 박테리아인데, 이런 박테리아가 콜로니제이션이 잘 안 됨으로써 다른 박테리아한테 누트리언트를 제공을 못하고 결국은 박테리아가 전체적으로 잘 자라지 못해서 카운트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PI3K AKT 시그널링이나 NOD-like receptor 시그널링에 영향을 주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다 라고 저희들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과거에 사실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뮤코스 디펜던트 크로스 피딩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이런 장내에 이런 뮤코스가 존재하고 뮤신이 존재하고요. 이 뮤신을 갖다가 초창기에 콜로나이제이션하는 에크마시아 뮤니시플라가 이런 거를 디그레데이션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죠. 올리고사카라이드나 쇼체인 페리에시드로 만듭니다. 이런 올리고사카라이드나 쇼체인 페리에시드가 크로스피드 그룹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피칼리박테리움, 이콜라이 홀리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은 박테리아들, 혐기성균들을 자라게 만드는 거죠. 이런 균들이 다시 또 이런 뷰티레이트나 같은 쇼체인 페리에시드를 만들고 바이타민 B12를 만들어서 다시 에크만시아를 자극하거나 이런 Treg셀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해서 이뮨 디벨롭먼트에 영향을 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데이터, 코코아 데이터입니다. 이영 교수가 지금 논문을 써서 지금 서미션 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들여다보면 한 그룹은 Early Persistent 그룹하고 똑같이 아주 초기에 생겨서 지속적으로 안 없어지고 아토피가 갑니다. 한 그룹은 Early에 발생했지만 한 살, 두 살 때 금방 없어진 그룹. 그 다음에 중간에 Intermediate 그룹이 존재하고요.
점점점 없어지는 그룹. 그 다음에 3살, 4살, 5살에서 발생해서 조금 지속되고 있는 레이트 온셋 그룹. 그 외에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얼리 퍼시스턴트 그룹이 약 16.3% 정도 되고요. 레이트 그룹이 약 20%, 두 개 합치면 약 35%에서 40%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있습니다. 얼리 퍼시스턴트 그룹은 천식이 나중에 발생할 찬스가 4배 정도 높고요. 레이트 온셋 그룹은 약 3배 정도 천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아토피 피부의 어떤 특정 피노타입이 천식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얼리 퍼시스턴트 그룹에서 천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전형적인 알레르기 행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룹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나 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트 그룹은 전형적인 천식 그룹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기적인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결정하는 어떤 인자가 되는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파일럼 레벨이나 지너스 레벨에 보면 파일럼 레벨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지너스 레벨에 보면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트랜전트 AD 그룹, 얼리 퍼시스턴트 AD 그룹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냐? 스트랩토코커스, 에크만시아, 클로스트리디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균주의 특성을 조금만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트랩토코커스가 퍼시스턴트 AD 그룹에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반면에 클로스트리디움은 헬시 그룹에서 높고 퍼시스턴트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 그룹에서 낮습니다. 에크만시아는 퍼시스턴트 에이토픽 더마타이티스 그룹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트랜전트 그룹은 클로스트리디움도 높고 에크만시아도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스트랩토코커스는 스코라드하고 상관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 클로스트리디움은 또 스코라드하고 역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결국은 클로스트리디움은 굉장히 좋은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스트랩토코커스는 악영향과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마커일 수 있고 이거는 헬시 그룹의 마커이거나 트랜전트 그룹의 마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헬시 그룹은 클로스트리디움이 많고 스트랩토코커스가 적습니다. 그런데 에크마시아 그룹은 트랜전트 AD 그룹은 에크마시아가 많고 스트랩토코커스가 적습니다.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 그룹은 클로스트리디움과 에크마시아가 없고 스트랩토코커스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얼리 라이프에서 스트랩토코커스가 중요한 어떤 마크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에크마시아가 리카버리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시 그룹의 클로스트리디움이 스테이빌라이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 패스웨이의 메타지논 분석에 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주로 키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에크만시아고요. 이 에크만시아가 얼마나 회복되는가에 따라서 질환의 퍼시스턴스가 결정된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갖다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질환이 안 생긴 애들한테 무작위로 먹이면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결과는 여기 보다시피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안 생긴 애들한테 프로바이오틱스 줬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예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주게 되면 어떠냐? 효과가 있다는 그룹과 없다는 그룹이 섞여 있는데 오버롤하게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떤 서브 그룹에서
더 효과적인 것들을 다양한 여러 가지 오가니즘을 섞어주는 그 다음에 가능하면 early life에 1세 이전에 주어는 애들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그룹을 가지고 있거나 시비한 그룹 에이토픽 피부염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 그래서 2015년도에 와우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갖다가 프레그넌트 워먼이나 브레스트 피딩 마더에도 우리가 하이 리스크 그룹일 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엑제마 자체에 트리트먼트 효과도 있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랄 엔티바이오틱스를 쓰게 되면 이 소위 말해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는가? 악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엔티바이오틱스를 쓰게 된 마우스 모델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쓰거나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면 이게 호전되는가? 아까까지 엔티바이오틱스를 주게 되니 오바 그룹보다 훨씬 더 악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피칼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주게 되면 이게 좋아지더라. TWL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IgE도 호전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킨에서 AD 마우스 스킨에서 IL4 익스프레션도 감소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전이 뭔지 알기 위해서 장을 뜯어가지고 장에서 메타볼라이트를 측정을 했습니다. 봤더니 C2 아제테이트가 증가하고요. 프로피오네이트도 증가하고 뷰티레이트도 증가하고 베리레이트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볼레이트, 쇼체인 페이레이시드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들이 루미니코쿠스가 굉장히 중요한 균주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루미니코쿠스가 실질적으로 펑션을 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인듀스드 AD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루미니코쿠스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오바 그룹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티바이오틱스를 썼더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루미니코쿠스를 다시 애드온 했더니 그 효과가 훨씬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WL도 감소하고요. 클리니컬 스코어도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루미니코쿠스가 IgE를 변화시키느냐, IgE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스킨 엠피노드에서 Trexl을 갖다가 증가시키느냐, 피부에서 IL-10 mRNA를 증가시키느냐, yes. 그 다음에 스툴에서 숏체인 페이리 애시드를 증가시키는가, 뷰티릭 애시드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이런 숏체인 페이리 애시드를 통한 Trexl의 증가에 의해서 이런 루미니코쿠스가 엔티바이오틱스 인듀스드 AD 모델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줘야 정말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나타날까? 의사로서 어떤 사람한테 이걸 처방을 해야 될까라는 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밝혀지진 않지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서셉티비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 엔바이러멘털 팩터 역시 마찬가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잡아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엔바이러멘털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질환에서 언제 시작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쓰지? 얼마나 많은 양을 쓰지?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뭐지? 작동 기전의 중간 미디에이터가 뭐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임상 의사로서 어떤 환자한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다리면 훨씬 더 많은 적용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s conclusion입니다. 하이진 하이포시스가 마이크로바이옴 하이포시스로 지금 이볼브 한다고 그러죠. 이행을 하고 진화를 해서 많은 자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엔티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한 디터미넌트다.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라는 걸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거는 간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간 마이크로바이옴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알레르기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앞으로 이런 론지튜드널한 데이터, 동일인의 론지튜드널한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간 마이크로바이오타나 간 마이크로 호스트 인터랙션, 그 다음에 호스트 임뮤니티와 관련된 이런 메커니즘들이 밝혀지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좋은 치료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 코코아 A들 중에서 큰 애들만 모았습니다. 그때 이거는 저희들 대강당에 들어온 한 350분 되는 분들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한 700분 되는 이런 코코아 멤버들이 저희 병원에 이날 모여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요. 작년 말이죠. 올해 초에 저희들이 코코아 관련된 장기 주제 코트 성과집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애들이 우리 코코아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코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 미리미리 검사해서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자. 알레르기 안녕. 그 다음에 이런 알레르기를 쫓아내는, 방어하는, 그 다음에 알레르기야 잘가. 이런 개념으로 애들이 저희들 코코아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코아에 참여해 주신 친구들 모두 정말 잘했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코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입니다. 한 80분 정도 되는 연구진 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국가에서 이런 펀드를, 장기적인 펀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저희들이 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한 데는 이런 코코아 에피데미올로지 팀하고 저희들 실험실 팀하고 이런 가습기 살균제 팀들, 저희들 연구팀들이 다 같이 이런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입니다. 카파드 아빠파리 컨그레스를 엽니다. 그때에 5월 22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아마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 공동 심포지움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강의에 담아서 같이 공동 심포지움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